미국의 재정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S&P의 미국 신용품 등급 하강 조치와 국력 사태를 맞이해서 민주당은 신속한 행동으로 경제 위기에 대처해왔습니다. 일요일에는 김진표 원내대표 주재로 경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월요일에는 기재위 정무위원회 소집을 저희가 요구해서 어제 화요일 양위원회를 열어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민주당으로서의 장단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경제 최고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미국발 신용위기에 충격 속에서 주가가 장중 한때 1,700선이 넘었고 라이카가 발동이 되는 등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FOMC를 개최하는 등 안정적을 펼치고 어제 미국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 5% 상승하는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관 개입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 등으로 오늘부터는 회복세 안정세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IMF 금융위기를 통해서 2007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하나된 의지를 또 힘을 갖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이 있는 국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를 통해서 경제를 능히 극복할 것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 물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 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좋고 실물 경제 판단력들이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현 사태를 지나치게 강하게 낙관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현재 경제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에도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정책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외 의존적인 경제, 수출 기업과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를 바꾸지 않고 결국 외부의 충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취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준 점을 생각할 때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저는 6월 27일 대통령과의 민생 회담에서도 대통령께 강조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제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그리고 충분한 재정을 통해서 경제 순수화를 할 수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로 경제 운영의 기본 틀, 국가 경제의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은 특별 긴급 경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의 경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6.25일
헌법 제19조 경제민주화 국제위원회 위원장 모셔서 이번 미국의 재정위기 사태에 대한 진단, 문제점을 듣도록 하고, 이 당의 경제 전문가이신 홍재영 부의장, 강봉규 한남 공위원회 위원을 모셨고, 이용석 우대창 기재위 법무위원회 간사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말씀보다 이분들 말씀을 먼저 듣고 최고위원회 유종일 경제민주화 국제위원장께서 이런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달러와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복부로 또 원화가 불어난, 예를 들자면 그런 현상, 주가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대충격에 취약한 것이 지금 세계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냥 근본적인 것은 잘못된 엔비노믹스 때문에 그렇다. 주가 5,747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허황된 그 장밋빛 약속으로 정권을 잡고 대기업 재벌들의 수출 주도형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것이 최선의 복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특히 2008년 당시에 우리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녔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성장 우선주의에 계속 집착하고 저금리 정책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이 2008년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됐고 지금 내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복지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물가가 굉장히 뛰고 있고 그런 속에서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런 해외 충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까지 오고 앞으로 수출 전망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선 당장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패닉 상태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1700선이 붕괴된 이후에 갑자기 이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대대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투자가 됐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이것은 정말 곤란하다. 이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의 조정이 있는 것이고 그 조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시장 안정체계를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빨리 국민연금 기본법인가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국민연금의 운용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준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국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재정을 어떤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재정이 건전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금융과 통화의 정책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안정을 위주로 가되 민생과 고용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재정이 마구 지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자 감세하고 재정이 오히려 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더군다나 이 부채한도 협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그 공화당 세력들이 굉장히 비타협적으로 이 부유층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위기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복지를 하면 안 된다든지 긴축재정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 과정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이번 위기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긴급 경제 최고를 연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생본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실물경제 전망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비공개회의인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공개회의가 돼서 좀 우리 당론하고 또 어떻게 선출이 안 될까 걱정은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답입니다. 최근에 이제 불안 2008년하고 비교해서는 2008년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국가 부채나 성장 동력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세계 경제의 펀더멘탈에서 기인됐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하고 뭐 이렇게 펀더멘탈이 달라진 게 있냐? 한두 달 전에 펀더멘탈이 이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 시장이 패닉 상태로 가는 거는 2008년에도 투자가들이 미국 정부가 뭐를 해야 할 텐데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9월 15일인가 그 리만이 부도가 나니까 그것이 복제가 돼가지고 그 주가가 추락을 하는데 이거 한없이 추락을 해버리니까 이번에도 그 S&P의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레이에서 AA 정도 내리더라도 이건 뭐 큰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연쇄적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위기를 맞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위기를 맞는데 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장을 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과감한 대책을, 어려운 대책을, 쓴 대책을 채택을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합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거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많이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연관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9년 말에 비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6.8% 올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해는 17% 떨어졌고 일본은 6.8% 올랐고 싱가포르는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 정부는 G20인이 유동성을 많이 늘려가지고 물가도 올렸지만 유동성이 많이 늘어서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서 주식값을 제일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에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돈을 들어와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번 이익을 남기고도 충분히 남기고도 조금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제일 충격을 받고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선두 주식 주가를 선도하는 주가 자동차, IT 같이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떨어질 것이다. 거기도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더 타격을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앞으로 민감할 거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까 그동안 이익 남긴 거 팔고 나갔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가이기 때문에 한 6일간 3조 9천억을 팔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딴 나라보다 더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이유가 그걸로 올라갈 수 있고, 정부가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단기 대책에서도 지난 일요일날 정부가 모였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 모르고 어제서야 공매도로 어제서야 실시를 해서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요일날 월요일서부터 이 숏세일을 막았더라면 어제 그 폭락하는데 그걸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또 손절매하는 것도 야완하는 것도 좀 일찍 했어야 할 텐데 너무 늦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버냉키가 어제 버냉키 사장이 앞으로 2년간 금리를 0%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어제 이제 영기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받쳐졌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제가 전망하기가 좀 저갑니다만 안정은 되겠지만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투자가들이 소금덜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토기는 내일 아마 금리를 못 올릴 것이고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한중일 공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중 메시지를 이런 외환이나 주시장에서 서로 공조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을 보면 2008년보다는 리스크 관리력이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기 외채가 줄었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가 금융기관 총외채의 한 60%에 상당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차입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라는 문제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대수 비중을 늘려야 되고 서비스 비중을 늘려야 되고 따라서 주식시장도 그렇게 되면 외부의 압력을 덜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당장 금년을 보면
금년 9월부터는 수출 성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도 그렇고 불화파도 그렇고 그나마 중국 시장이 있는데 중국 시장도 결국 미국하고 불화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국 수출도 그렇고 수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떨어지면 결국 성장 문제가, 안정이나 성장 문제가 다시 나와서 안정뿐만 아니라 성장도 중요하다. 그런 문제가 연말을 되면 다시 대두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줄이고 내수로 가야지만 당장 금년을 보면 수출이 하향되는 데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이제 어느 정도 수습되는가 싶었는데 세계 경제는 다시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S&P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재정정책의 발이 묶이게 되면서 더블립 가능성을 안게 되었고, 유럽은 재정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확산되면서 심각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보면 3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자국의 인플레 압력과 성장 동력 약화로 그 역할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작품의 세계 경제 상황은 3년 전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보다 그 충격의 강도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 먹는 부위가 넓고 깊어서 치료에 상당 기간 한 2, 3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세계 각국이 정부의 재정 확대 그리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동일한 처방전으로 세계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고 또 국가 간 정책 공조보다는 책임전가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나 이런 걸 봤더니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저평가 문제, 무역 흑자 확대 이런 거를 세계적인 이렇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이런 비난이 실리는 걸 봤습니다. 각국 정부로서도 지난번에 재정 확대 때보다는 훨씬 어려운 재정 긴축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겼고 또 금융도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라는 힘든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 분담을 소화시킨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쉽게 수습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증시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경제정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증시를 대거 이탈할 때 생기는 편익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금이 개입할 시기와 개입 규모를 잘 판단해서 연금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연금이 잘만 개입하는 이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증시, 채권시장 그리고 은행 거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국은행의 보유고를 활용한 환투기 세력 제압을 해야 할 겁니다. 또한 원론에 충실하게 금리 인상을 통한 외화 유입 촉진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금융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성장 동력의 확보가 기본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MB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거나 금융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데는 매우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남은 1년 반 동안만이라도 나라 살림을 제대로 관리하고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권에서도 민생 안정은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라는 거시경제 안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복지 확대 정책도 재정 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추진할 때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되겠지만 지난 예안위기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최근 대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물 경기의 경우에도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나친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대응 자세는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지난 8월 3일 날 2066에서 어제 한때 1700선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또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실물 경기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간 스탠리 또 노무라 증권 등이 연이어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 대위험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정부는 이 보고서의 문제점 지적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보고서가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건전성 훼손에 있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박지원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되어 있는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현재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논리대로 한다면 복지 지출이 가장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재정이 안전하고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이 실제 이 피그스 국가를 포함해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건 복지 지출 수준도 낮으면서 조세 부담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미국은 조세 부담률이 19.5%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21.2%, 그리스는 20.3%, 가장 재정에 문제점이 많은 일본은 17.3%, 포르투갈은 23.7%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고 복지 지출이 잘 돼 있는 덴마크는 47.2%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스웨덴은 34.8%고 핀란드가 31%, 노르웨이가 33.7%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가 뒷받침되는 나라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나라는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나라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 지출 규모는 전체 예산의 2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나라들은 40%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조세 부담률은 매우 낮은, 이례적으로 낮은 19.3%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MB정부 들어서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 부담률 19.3%를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1%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세금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애곡시켜버린 세제를 정상화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년 내내 재정적자고 재정적자 규모가 96조거든요. 국가 부채도 136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보편적 복지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채택한 것이 우리의 3+1 정책이고 3+3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편적 복지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거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이 세계적인 재정 위기를 복지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기회로 악용하지 말고 부자 감사를 철회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저축은행 폐대책 소위위원장에 거기다가 있어서 정무위원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무에 대한 대강의 얘기는 이성남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냥 간단한 소감 좀 말씀드립니다. MB 정부 들어서서 저희 MB 노믹사를 얘기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체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문제는 사실은 결국은 이게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펀더멘트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체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약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문제, 자영업이 대단히 취약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물가 문제, 가계부채 문제, 국가부채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것이 운용 자체가 상당히 이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걸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뭐냐면, 그나마 지금 그동안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물가 안정이나 뭐다 이렇게 경제 기조를 바꾸는 모습이 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이것을 다시 또 에비노믹스로 되돌아가는 그런 호기로 삼는 그런 것이 될까봐 대단히 이제 우려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기존의 이러한 기본 체력을 충실히 하는 이 중소기업 문제라든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것에 계속 초점해서 나아서는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금리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금리를까지 당장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추세, 우리를 나간 추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은 내가 스피를 길게 가지 않아서 가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이 재정 운용은 조금 더 이름을 가지고 특히 일자리를 위한 이제 수혜 복구를 위한 복지를 위한 이러한 이제 재정, 특히 추경을 통한 재정은 이번 기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마시고 이정도는 사실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특히 실물 부분에서 문제가 난 거다. 금융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데서의 일자리 창출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라는 부분 하나하고, 요번의 위기가 장기로 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도 다 요번 S&P 같은 데서 문제는 많지만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까지 할 정도였으면은 누적적인 문제가 폭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올 수 있고 굉장히 길게 갈 거다. 그래서 그런 길게 갈 거라는 생각을 금융위원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 근데 다들 얘기한 거는 너무 대응책이나 생각이 낙관적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그러니까 외환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정책이기 때문에 외생 변수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나 수단이 다 제약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생각해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다. 특히 말씀하셨지만 공매도 부분 같은 미리 준비하고 일찍 할 수 있었던 제도 부분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제 스스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 거라고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번 일이 뭐냐면 유로존, 미국, 크게 보면 일본, 세계 각 중요한 존에서 일어난 거에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면면을 보면은 다 각 존이나 각 국가가 굉장한 문제점이 있어서 공조를 해주고 싶어도 공조를 해줄 수 없다는 거 하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27개 국가가 몇몇 개 국가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이루는데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경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시간이 마저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외생 전술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주장한 거는 대응책에 있어서 너무 관행적이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게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작동할 수 있는 비상대책인지 확인했느냐.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마지막 우리가 저번에 단기적으로 보면요. 외환 그런 게 안 오겠지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뭐 달러 통화 수합 같은 걸 했는데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뭐 한중일 A3 치앙마이 협약 같은 것도 미리 다져놓고 말을 해놓고 비상시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우리만 문제 아니거든요. 동시에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전혀 비상대책으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미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바로 들어가야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신흥시장은 항상 현금 자동 인출기처럼 자금을 빼간다 그래서 언론에서 ATM 코리아 항상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자금을 빼가는 이 금융시장의 취약적인 구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2008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 3년간 별다른 조치들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충격을 맞고 똑같은 비판을 똑같이 당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금융기관들의 해외 단기 차익 의존도도 별로 개선이 안 됐고 외국인 투자 비중의 문제도 그렇고 2008년 미국과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금융시장 구조가 바뀐 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우리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국민론을 모아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주력 수출 시장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할 것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있어서 가전 IT 분야에서 우리 수출이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운영은 내수시장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수시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 중에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재정밖에 없지 않느냐. 이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전체 정책의 초점에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재정에 있어서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지난 4년간 MB정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해친 가장 큰 장본인이 부자감세였습니다. MB정부가 뭘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부자감세를 과감히 추가적 부자감세 안 하겠다고 어제 같은 때 기재위에서 당연히 담당 장관이 얘기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재정 건전성 문제는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현재는 내수시장을 확충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에 모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고환율 저금리 이런 정책 기조를 바꾸어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으로 일자리 보고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 여기 경제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이 일자리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이것을 보육과 교육과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재정의 동일한 투자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가장 크고, 이것은 결국 대부분이 내수 시장의 확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을 그것으로 바꾸는 노력을 이번 정기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그 예산 편성의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할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97년에 외환 위기를 비롯해서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근성과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솔직하게 MBNX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정책 전환의 계기를 찾는 그런 좋은 계기로 활용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이 중요한 보고 단합을 만들어서 이 당면한 위기도 극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김진표 대표 말씀처럼 ATM 코리아 이기만 발생하면 현금이 유지가 되는 대한민국 시장 한나라당과 다른 민당의 막판 정책 대안.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한국이 뭐가 문제일까라는 점인데, 전 세계 위기 가운데서 특히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떨어져서 주목된다. 그 이유는 높은 외국인 비중 그리고 경제의 미국 의존도 문제다. 그래서 8월달 들어서 한국 증시가 22% 폭락했다. 원화는 3.6%였고, 그래서 이 문제의 진단을 뭐라고 했냐면, 한국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고 있는 미국 경제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미국 신문인데 미국 경제 의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그동안 금융시장의 개방화, 세계화, 자유화, 미국화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경관리 시대로 가야 된다. IMF 때 한번 뜨거운 맛을 받고 또 2011년에도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그 연장에서 보면 사실상 금융의 미국과의 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미 FTA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금융의 미국화, 한미 금융 통합의 성격을 지닌 FTA의 독소 조항 같은 거 빼내야 된다. 한 가지 더, 오늘 10시에 조남호 회장이 영도 한진조선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53일 동안 숨어 지내다가 청문회를 회피하다가 엊그제 국민 몰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진숙 씨가 나오면 청문회에 나오겠다라고 조건부 청문회 출석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그 여야 간사협의회에서 환경노동위에서 한나라당이 끝끝내 이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나와야 조남호 회장 증인을 채택한다. 이걸 강조했는데 맥이 같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조남호 회장을 불러들이는 조건으로 85호 크레인을 비우겠다는 이런 많은 꼼수다 이런 것들가 인기입니다만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청문회는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조남호 회장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야5당이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각 10시 회견 끝난 뒤에 오전 중에 야5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건부 청문회를 규탄하고 또 조건 없이 청문회에 나오도록 촉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도 상임위 상관없이 가능하면 그 야5당 공동 기자회견에 같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번 청문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진 조남호 회장을 불러내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리해고의 실상을 따지고 한진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재벌 대기업 일반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재벌 개혁에 나서는 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진 청문회, 아마 이 정권 들어와서 재벌 대기업 총수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것은 최초의 일이 됩니다. 아마 정경련이 끝까지 막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조건 없는 청문회를 관철시켜서 조남호 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재벌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점과,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재벌 개혁에 대한 각 정당, 정치 세력의 태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친서민, 또 마치 이 대기업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합니다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표피적이고 가식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립니다. 8월 20일 날 서울광장, 시청광장에서 친재벌 반노동 정책 폐기를 위한 희망 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야호당 대표회담에서도 일부 논의가 됐었고, 지금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이 저는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8월 20일 서울광장에서 5만 노동자 대회. 근데 여기에 저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5만 조직을 책임짐으로써 10만 희망시국대회의 한 축으로 민주당이 전면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 결합이라는 건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만 물질적으로도 당이 지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월 17일 청문회 관철, 그리고 8월 20일 서울광장 시국대회 관철을 성공을 통해서 이 정부의 엠비노믹스를 전면적으로 청산시켜내고 친재벌 반서민 정책을 폐기토록 하는 그런 일에 민주당이 중심에 서야 한다 드립니다. 그러붙이면 119 특위 지금 위원장이 나와 계신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9 특위와 함께 우리 당 정책 강령에 재벌 개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19조에 근거한 당 정책 강령안 제안문을 최고위원님들께 이번 주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원래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한 곳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위험한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여기에는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세계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은 그 시장 질서를 감독하고 또 불안전성을 보완해주는 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는 감독하고 보완하는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전한 시장이 세계 시장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세계 경제가 일국체제,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다가 지금은 이제 다극체제였습니다. 미국, 일본, EU의 중국까지 같이 하는 다극체제가 된 상황에서 더더욱 세계화나 세계시장이 갖는 이런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위기 상황이 빈발하다가 드디어 이번에는 세계화된 그런 위기 상황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대비 없이 맹목적인 시장 개방을 해도 괜찮은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직이 기업인이고 또 산업자원부 장관을 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FTA를 찬성해야 될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저는 단계적 추진을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일거에 우리나라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특정 지역과 FTA를 실천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성과가 있는지 괜찮은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보아서 FTA를 세계화하는 것이 옳다 하는 입장을 여러 번 설명을 해왔고,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의 FTA의 성과를 본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명박 정권이 이제 EU 한미에 이어서 한중 한일 FTA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FTA를 이렇게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려고 하면 국내의 사회 안전망과 소득 배분제, 또 독과점 규제, 금산분리 원칙,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개방에 취약한 경제, 또 개방을 완벽하게 실천해도 괜찮을 정도의 사전 필요한 조치들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세계화를 일정 수준 이내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식의 세계화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금융위기 상황을 보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무슨 이해관계가 약간 그 균형을 잃었고 잃지 못했고 이런 미시적인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이 세계화나 개방 경제에 대한 우리의 속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줄이고 내수와 수출을 조화시키는 노력은 꼭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금산분리는 강화돼야 되고, 과도한 개인 부채나 부실 금융자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발 두 번의 금융위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노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일반적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금융의 과도한 지배력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투자 재거래 감세,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자금 정부, 복지 축소, 대외 통상 전략에서 FTA 중심의 추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주요한 특성이지만, 그 중에 제일 주목해야 할 지점이 금융의 과도한 시장의 지배력,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MB노믹스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노선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명백한 두 차례의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 명백한 경고, 워닝에도 터닝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정말로 심각한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저없이 MB노믹스가 자신의 경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 현대금융자본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금융자본의 과도한 팽창이 의제대본의 과도한 가공과 형성 이런 것들이 시장을 붕괴시키고 공황을 초래할지 모른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한 번쯤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보태고자 합니다. 조남호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자기도 출석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예고돼 있고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급격하게 한나라당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 요구 이런 것들에 비춰볼 때 꼭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적반하장이고 너 죽고 나 죽지 않는 식의 물귀신 그런 그 형태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달지 말고 조건 없이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이라는 교사서가 생각이 납니다.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펀더먼털이 강하고 통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미 증유의 외환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가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MB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주가는 3,000 지수를 돌파할 것이고 잘하면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747 경제 공약을 내세웠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747이라는 무모하고 허황된 구애일 뿐인 경제적인 외적 효과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친재벌 정책과 부자 감세 정책, 환율 고환율 정책으로 일관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태를 금방 진정이 될 수 있는 단기간의 사태라고 치부를 하지 말고 MB 정권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함으로 인해서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고 앞으로 외국의 경제위기에 우리나라가 독감이 걸리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MB정부의 경제정책은 마치 백혈병이 들어있는 백혈병 경제라고까지 폭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기회에 자선과 반사를 통해서 기조전환을 이루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번 위기를 타개하는 자세가 될 것이고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왜 우리 한국이 가장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주가 폭락은 다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대폭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가 폭락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MB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 경제 전문가인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고환율을 고집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 S&P가 미국의 신용평가를 하락시키기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공격적인 환율 방어에 나섰고 8월 1일부터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계속 고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 자본은 환차선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을 급속히 이탈했고 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더 크게 오르고 또 그 환율이 크게 오를수록 외국 자본은 더 대규모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 이번 주가 대폭락은 예고된 참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5일에 S&P의 미국 신용평가 하락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폭락 사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심각한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 주가 폭락과 환율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뒤늦게 나타난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외 변수, 이 미국의 S&P 신용평가 하락, 이거를 원인이고 우리 정부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거짓이고 매우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IMF에서도 경고했듯이 계속되는 고환율 정책입니다. 환율을 하향 안정시켜야 외국 자본의 해외 유입을 막을 수도 있고 주식시장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차익을 기대한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차츰 정상을 되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고 유지하는 한 이번 같은 주식시장 패닉 상태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식시장 참사 이것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외환정책 당국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IMF의 신뢰까지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식시장도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